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효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학습 성과인 효소의 중요성을 기능과 역할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던 내용이 효소의 특징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효소의 특징들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학습 성과인 보조인자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효소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학습 성과 1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면 효소의 특징을 이해하고 작용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효소의 특징은 첫 번째, 온도와 pH에 의해서 효소의 활성이 변화하더라. 그래서 최적 온도, 최적 pH라는 용어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효소의 특징이 효소는 기질이 결합하는 특정 부위를 가지고 있더라. 이를 활성 자리, 활성 부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이 효소는 특이성이 굉장히 높더라. 기질에 대한 특이성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을 할 때 이를 설명하는 모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 다섯 번째는 효소의 활성을 완전하게 해주는 보조인자, 코팩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런 다섯 가지 효소의 특징들을 이해를 해서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기전, 6번에 이런 catalytic 이벤트, 약간 동적인 어떤 기질과 효소의 결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특이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1페이지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효소는 effective하고 매우 특이성이 높은 촉매제이다. 그래서 각각 효과적인, 즉 성능이 좋은 효소의 특징, 그리고 특이성이 매우 높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성능이 좋냐면 우리가 서론에서도 배웠었는데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 비효소 촉매 반응과 효소가 매개하는 반응은 반응 속도가 10의 6배나 10의 6승배나 빠르다라고 합니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10의 20승배라고도 기술하는 논문이나 책이 있죠. 10의 6승배, 10의 20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 거냐면 이 생물학적 반응에서 10의 6승배, 10의 20배는 굉장히 큰 반응입니다. 우리가 몸에서 만드는 어떤 분비물, 배설물들을 예로 들면 적절한 예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2배만 많아진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그게 효율이 10의 6승배로 빨라진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이펙티브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모든 촉매제처럼 효소도 그 반응에 참여하고 나서 소비가 되거나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질과 만나서 하나의 반응에 참여하고 나서 또 다른 기질과 바로 그리고 결합을 해서 또 다른 반응에 또 다른 기질을 생성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은 특이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매우 특이성이 높은 촉매제가 되겠습니다. 특이성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자물쇠에 열쇠가 딱 맞는다. 하나의 열쇠만 자물쇠에서 워킹을 한다. 열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 특이성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들었죠. 이런 효소뿐만 아니라 합성화학에 사용되는 촉매, 다른 말로 무기촉매도 있죠. 효소는 생체 내 촉매고 이러한 신테릭 케미스트리에 사용되는 촉매제도 있는데 이런 무기촉매랑 다르게 효소는 촉매하는 반응의 유형에 특이적이고 하나의 기질의 특이성을 보입니다. 혹은 이 기질, 서브스트레이트와 관련이 있는 몇 가지의 물질에도 특이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효소는 다른 촉매에 다르게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 의해서 효소의 특이성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효소는 매우 높은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효소의 기질이 결합하는 부위인 액티브 사이트의 모양과 화학적 구조의 특징 때문입니다. 무기촉매, 효소와 다른 무기촉매는 특이성이 떨어지지만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에서의 무기촉매가 매개하는 반응과 비슷한 반응, 즉 여기 밑에서는 효소 매개 반응이겠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효소가 매개하는 반응은 무기촉매가 매개하는 반응과 다르게 특이성이 매우 높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효율로 우리 몸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 아래 그림으로 효소의 특이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효소의 특이성이 얼마나 높냐면 효소는 심지어 아이소모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이소모, 한국말로 이성질체란 분자식이 같으나 이 왼쪽에 보이는 퓨마레이트와 말레인산염 두 가지의 화학 구조식은 같지만 연결 방법이나 배열이 다르죠.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이 두 가지는 배열이 조금 다르죠. 이런 것이 이성질체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뭐 다른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술 사이에 다른 거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실제 크기도 굉장히 작겠죠. 굉장히 작고 굉장히 유사한 두 가지 이성질체를 효소는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효소의 높은 특이성의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주는 효소가 숙시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숙신산 탈수소효소인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 구연산 회로에서 보게 될 효소입니다. 어쨌든 이 숙시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는 이 두 가지 이성질체 중에 퓨마레이트를 기질로 사용합니다. 즉, 이 효소는 퓨마레이트와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지만 너무너무 유사한 이 말레인산염과는 바인딩을 하지 않고 기질로 사용하지 않는다. 쉽게 이 이성질체를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특이성이 높은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뒤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 의해서 효소의 특이성을 이성체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으로 다시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자와 같은 구조식과 결합 양상을 갖고 있지만 공간에서의 원자의 배열이 다른 것이 이성질체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는 이 아이소모 앞에 스테레오란 표현을 붙였네요. 그래서 뭐 한국말로 입체 이성질체, 아까 배운 그 이성질체 그리고 뭐 입체 이성질체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소의 특이성이 높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소는 무엇을 구별할 수 있다? 무려 이성질체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효소의 놀라운 특이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숙시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가 두 가지 이성질체를 구별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효소가 글루코즈와 이의 입체 이성질체인 갈락토스와 만노스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특이성의 예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갈락토스와 만노스의 차이점이 쉽게 눈으로 구별이 되시나요?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죠. 포도당의 1번, 2번 탄소에 있는 OH기와 수소의 배열이 포도당과 다르죠. 그리고 4번 탄소에 있는 OH기와 수소의 배열이 또 포도당과 다르게 되어 있죠. 원자의 배열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확대를 하고 실제로는 보이지도 않는 사이즈라고 했죠. 확대를 하고 하이라이트를 해야 비로소 보이는, 겨우 보이는 차이를
효소는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효소는 주어진 화합물에 오직 한 가지 스테레오 아이소머와의 반응을 촉매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러한 효소의 특이성이 높을 수 있는 이유는 액티브 사이트의 케미스트리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예로 설명해주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우리 교재의 피겨 7-1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판이 효소의 기질이 결합하는 액티브 사이트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것이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서브스트레이트 1번과 4번이 같은 분자입니다. 하지만 1번만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을 해야 되는, 결합하는 물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4번이 같지만 어떻게 4번이 1번 자리에 결합을 안 할 수 있냐? 위에 써놓은 것처럼 원자 2와 3이 효소의 상보적인 자리, 즉 액티브 사이트에 일단 결합을 하기 때문에 4번이 아니라 1번만이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효소는 외형적으로 동일한 원자라 하더라도 스테레오 스페시피시티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효소의 특징이 서브스트레이트와 바인딩을 한다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액티브 사이트의 구조도 다시 한번 보고, 여기에 서브스트레이트가 어떻게 바인딩을 하고 이로 인해서 효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기질이 결합하는 이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A 모델은 연구를 하면서 잘못됐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 B 모델이 맞다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모델이 락 앤 키 모델, 한국말로 자물쇠 열쇠 모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A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면 기질과, 여기 녹색이 기질이고 효소, 이 빨간색이 효소의 활성 부위는 상보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 빨간색 효소에 녹색 기질이 결합하는 부위가 뭐다? 액티브 사이트라고 배웠습니다. 이 액티브 사이트의 모양과 기질의 모양이 자물쇠와 열쇠처럼 모양이 딱 같죠? 그래서 기질이 이렇게 내려오면 딱 맞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효소가 기질과 결합해서 복합체를 만들 거라고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써놓은 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효소가 단독으로 있을 때도, 이 빨간색 단독으로 있을 때도 효소의 활성 부위의 생김새는 위에 있는 이 기질의 생김새와 상보적일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결합 자리의 특이성은 활성 부위에 있는 원자들의 정확한 배열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모델은 Induced Fit 모델이라고, 한국말로 유도적 합 모델, 모형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결합 전 기질과, 위에 있는 녹색의 결합 전 기질과 빨간색 효소의 활성 부위는 서로 상보적인 구조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질이 그대로 효소에 내려오면 안 맞겠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돌출된 부위가 4개나 있고 여기는 2개의 홈이 있으니까 안 맞겠죠. 하지만 기질이 효소에 다가가서 결합을 하면 기질의 모양과 맞는 액티브 사이트로 모양이 변형이 된다 라는 것이 Induced Fit 모델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 써놓은 내용을 읽어보면 액티브 사이트, 활성 부위는 기질이 결합한 다음에야 비로소 기질의 생김새에 상보적인 생김새를 갖는다. 효소들의 활성 부위의 생김새는 기질의 결합으로 현저하게 변형이 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에 대한 좀 더 다이나믹한 영상을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까지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런 결합하는 것의 의, 목적,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질은 효소의 형태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앞서 배웠던 이 락앤키 모델과 인듀스드 핀 모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락앤키 모델로는 효소가 화학 반응을 하면서 모양이 변화하더라 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락앤키 모델로는 어떤 이유에서 효소의 이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난지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분명히 락앤키 모델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설명이 안 되는 점을 인듀스드 핀 모델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듀스드 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서브스트레이트가 효소에 다가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 효소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모델을 만들면서 과학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반응 동안 효소의 모양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재 7-5에 보면 인듀스 핀 모델을 하나의 라이에이즈란 효소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이 라이에이즈란 효소가 어떤 반응을 매게 하냐면 A와 B라는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기질을 A와 B 두 가지 생성물로 만드는, 즉 A와 B를 잘라주는, 클리비지 해주는 반응을 매게 하는 효소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효소는 기질과 결합함으로써 모양이 이렇게 일직선이었던 것이 휘어지면서 A, B 사이의 연결도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7-5의 레전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서브스트레이트가 효소의 라이에이즈의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효소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듀스 핀 모델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 B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피겨 레전드를 보면 이 이름이 인듀스 핀 모델을 이제 주창한 사람 과학자 이름이 되겠죠. 서브스트레이트가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을 함으로써 둘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게 되더라. 뒷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이 효소가 A, B 사이의 결합을 끊어야 되는 것이 주 역할인데 엔자임 등으로도 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효소가 모양이 휘어지면서 둘 사이의 결합을 물리적으로도 자르는데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효소의 모양이 변하는 것의 목적을 굳이 말하자면 뒷슬라이드에서도 말하겠지만 효소의 촉매 활성, 기질을 생성물로 만드는 것의 액티비티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효소의 모양이 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좀 더 실제적인 효소의 모형과 기질을 보여주면서 역시 서브스트레이트 바인딩에 의한 효소의 구조의 변화를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녹색의 모양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스페이스 필링 모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앞선 약간 만화 같은 그림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이 효소는 헥소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이고 이 효소의 기질은 디글루코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헥소카이네이즈에 디글루코즈가 결합을 하면 모양이 변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브스트레이트가 효소에 결합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 효소의 촉매 활성이 증가되는 결과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도 기질이 효소와 결합하는 그림을 보여줄 텐데 앞서 본 스페이스 필링 모델과는 또 다른 액티브 사이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부위는 카복시펩티데이즈 A라고 하는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소위 단백질의 1차 구조, 아미노산의 서열이 보이는 좀 확대된 모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왼쪽 그림은 서브스트레이트가 결합하지 않은 액티브 사이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오른쪽에 오렌지색이 기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오늘 잠시 후에 배울 이 코팩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습할 겸 보면 이 징크라는 이 메탈이 효소에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복시 펩티데이즈 A와 같은 메탈 아이온이 결합하고 있는 효소를 메탈로 엔자임, 금속 효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아연 같은 것을 프로스테틱 그룹, 보결 분자단, 보결족 이렇게 부르고 잠시 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지금 서브스트레이트와 액티브 사이트로 돌아오면 이 두 가지 아미노 애시드로 구성된 오렌지색의 서브스트레이트가 액티브 사이트에 징크가 있는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을 하게 되면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단순하게 구조가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하도록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프로스테틱 그룹 징크가 있는 액티브 사이트에 이 오렌지색의 서브스트레이트가 결합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미노산이 액티브 사이트에 모여드는 이러한 결과가 효소의 모양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효소의 특성을 코팩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효소의 주성분은 프로틴이죠. 대부분의 소화효소는 단백질만으로는 활성을 나타내지만 다른 효소들은 대개 단백질 외에 단백질 성분이 아닌 비단백질성의 보조인자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야만 활성을 나타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효소는 보조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효소의 활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예외로 소수의 경우에는 특히 소화효소 등은 보조인자가 없어도 촉매 활성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인자 방금 우리 지난 슬라이드에서 징크 이온으로 배웠죠. 징크 이온도 당연히 보조인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프로스테틱 그룹이었고 역시 당연히 비단백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경우, 예외인 경우, 즉 단백질로만 구성된 효소, 즉 보조인자가 필요 없는 경우 효소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밀레이즈, 펩신, 라이페이즈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두 가지 더 배우도록 합니다. 보조인자가 필요 없는 단백질로만 구성된 효소, 지금 배우는 이 세 가지를 소화효소라고 하죠. 또 이러한 소화효소가 효소의 특성으로 부르는 이름이 가수분해 효소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소화효소는 가수분해 효소이고 소화효소에 포함되는 것이 아밀레이즈, 펩신, 라이페이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효소들은 보조인자와 단백질성 효소가 함께 온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만으로는 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여기에 비단백질성의 어떤 물질이 결합하여야지만 활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백질 부분을 주효소, 비단백질 부분을 보조인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완전한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전효소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A4 엔자임, 한국말로 주효소라고 하는 단백질성의 효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주효소죠.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게 뭐다? 코팩터라고 하는 보조인자가 있고,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야지만 온전한 활성을 나타내는 효소, 즉 할로우 엔자임이라고 부르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인자, 주효소, 전효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기질이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것을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죠. 효소의 구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효소인 주효소, A4 엔자임,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비단백질성의 보조인자 두 가지가 결합해야지만 전효소가 되더라. 주효소의 보조인자가 결합해서 전효소가 되면 기질이 효소에 결합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고, 그런 녹색의 기질이 파란색 두 가지 디프런트 컴파운드인 프로덕트,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